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계엄 논란과 여당의 집착.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 정치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를 다루려 합니다. 권력의 본질과 그 행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소위 계엄 논란으로 불리는 사태와 그에 대한 여당의 반응을 중심으로 권력의 본질과 그 정당성에 대해 학술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권력의 메커니즘과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1장 계엄 검토의 실체와 그 의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이나 비상사태와 같은 국가 긴급권의 발동은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계엄이라는 용어로 회자된 이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국가 권력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에 따르면 일부 군 지휘라인과 행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계엄령 발동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단순한 위기관리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문건에 담긴 내용의 구체성과 그 작성 시점은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려를 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 긴급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국가 위기 시 필요한 조치인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긴급권의 남용은 민주주의 체제를 권위주의로 전환시키는 첫 단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히틀러의 권력 장악, 필리핀의 마르코스 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신 체제까지 모두 국가 위기라는 명목하에 비상 조치가 발동되었고 이것이 결국 장기 독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긴급 조치가 종종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예한다는 모순적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실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그것도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정부의 계엄 검토 논란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위기관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지 모르나 그 내용의 구체성과 시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업무상 시뮬레이션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그 본질은 훼손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정치 권력의 본질에 대한 고전적 질문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루소, 로크, 몽테스키오에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제기했던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자기 유지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사된다면 그것은 이미 사회계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제2장 국민의힘당의 정치적 행보와 권력 유지의 메커니즘.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정당의 본질적 기능보다는 현 정권 수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계엄 검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민의힘당은 즉각적인 방어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는 정책적 대안이나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닌 언론 공격, 야당 비난, 국정조사 거부와 같은 방어적이고 공세적인 프레임 강화에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당 정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쥔 소수 집단을 위한 것인가? 헌법학자 칼 슈미트는 그에 져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정치의 본질을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당의 행보는 마치 국민을 동지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정당이 권력을 감싸기 위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당의 일관된 프레임 전쟁 전략입니다. 계엄 검토의 실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를 제기한 측의 동기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묘사된 뉴스피크와 이중사고를 연상시킵니다. 권력자들은 언어를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통제하려 합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라는 소설 속 슬로건처럼 현실 정치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전술을 넘어 권력 유지를 위한 구조적 메커니즘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상징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물리적 강제가 아닌 상징과 담론을 통해 행사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여당의 프레임 전쟁은 바로 이러한 상징적 폭력의 한 형태로 권력 관계를 자연화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3장 민주주의의 본질과 권력의 정당성. 민주주의의 위기는 종종 극단적인 혼란이나 무질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침식과 국민의 무관심으로부터 옵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을 분석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어떻게 권위주의 체제의 발판이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역사와 국민에게 맡겨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폭군의 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물리적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당의 현 행보는 정권 유지 자체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위한 수단이지 특정 인물이나 계파의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국민이 아니라 정권 자신이라면 그 권력은 이미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형태의 독재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단순한 다수결이나 정기적 선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권력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근본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훼손될 때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제4장 역사적 교훈과 현대 한국 정치의 과제. 역사는 권력의 남용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퇴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의 몰락부터 20세기의 수많은 권위주의 체제까지 권력의 집중과 견제 시스템의 약화는 종종 민주주의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사 역시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 수많은 민주화 운동은 권력의 남용에 맞선 국민의 저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투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마치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노이즈로 치부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닌 일관된 통치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내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즉 선출된 독재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는 그의 저서 비자유적 민주주의의 미래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지되지만 실질적 자유와 권리는 제한되는 체제를 비자유적 민주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선거는 정기적으로 치러지지만 권력은 점점 더 집중되고 견제 시스템은 약화됩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이러한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됩니다. 제5장 권력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미래. 권력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정치 철학의 오랜 주제였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대화편 국가에서 이상적인 통치자로 철인왕을 제시했습니다. 철인왕은 지혜와 덕성을 갖춘 자로 권력을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해 행사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이러한 이상적 통치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몽테스키오에가 제시한 삼권 분립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비롯됩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정당성은 약화됩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권력 유지에 더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결국 권력의 행사 방식과 그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위해 행사될 때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반면 권력이 자기 유지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사될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권력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져야 할 책임입니다. 제6장 성찰과 전망, 성경적 관점에서 본 권력의 본질.
이 모든 논의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권력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권력의 목적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권력의 본질이 지배가 아닌 섬김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현대 정치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반면 권력이 자기 유지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잠언 29장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권력의 행사 방식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직결됨을 시사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에서는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권력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대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은 권력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날 때 권력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결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우리는 지금까지 계엄 논란을 중심으로 권력의 본질과 그 행사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권력이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근본 원칙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권력이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자기 유지에 집중될 때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력의 진정한 목적이 섬김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정치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체제입니다. 권력이 국민을 위해 행사될 때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반면 권력이 자기 유지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사될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권력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져야 할 책임입니다. 성경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적 이상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입니다. 마무리 인사.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장시간의 오디오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그 행사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여러분의 정치적 의식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참여와 감시를 통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정치적, 철학적 논의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